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호크입니다. 미국 중국 갈등이 지금까지 갈수록 첨예해졌었는데요. 드디어 두 정상이 거의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국제 에이펙 회의가 열리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둘이 정상회담 장소는 그곳에서 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 한적하고 독립된 장소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려 4시간가량 독대를 하였다고 하네요. 여러 국가의 수장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떨어져서 둘이서만 독립적인 공간에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회담을 했네요. 정말로 다시 미중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해빙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상생관계가 열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중국 증시 바닥 지났다. 개미들이 다시 바이 차이나에 몰려들고 있다라는 기사가 여기 있네요. 11월에 354억 원을 매수했는데 전월에 대해서 200배. 와, 요새 국채금리 내려가고 시장도 반등하고 중국도 다시 살아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시 정상끼리 손을 잡고 잘해보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오고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1월 들어서. 자, 지금까지 이 회담에 대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물론 뭐 내일이나 모레 하루 이틀 지나면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들은 기후 문제, 경제 문제, 상생 문제, 무역 문제, 국방 문제 등등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하네요. 근데 들어보면 대부분의 것들은 예전 내용의 재탕이거나 전혀 뭐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는 구속력이 없는 그냥 매번 하던 그런 뻔한 말장난들이 많았다고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뭐 마약 원료 펜타닐에 대해서도 중국이 뭐 이제 자기들의 자체 제조 공정을 점검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화답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미국과 중국 만날 때마다 매번 인사치레 같이 하는 그런 뻔한 집에 아버님 잘 계시지?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어야지 하는 식으로 나오는 뻔한 얘기들입니다. 즉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지만 사실상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도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멀리 따로 떨어진 곳에 가서 4시간 동안이나 독대를 하면서 공을 들였을까요? 언론에 알리지 않은 뭐 다른 깊은 얘기들이 더 있을까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알려진 내용만 봤을 때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집중해야 될 항목이 하나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회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소식인데 바로 양국이 군사 채널을 복원하고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화하기로 협정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재밌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이 군대 군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요청했다. 그리고 중국은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이든이 회담 중에 미국과 중국이 군사 채널을 열어서 서로 간의 정보가 공유되고 이해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바이든이 먼저 매우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또한 이런 기사도 있네요. 대만의 평화 통일을 원한다는 시진핑이 말하기를 수년 안에 침공하는 계획이 없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이 안심할 수 있겠죠. 근데 기사 안에 내용을 한번 쭉 보면은 결국 시진핑이 한 얘기는 여기서 딱 끊어서 이것만 얘기했는데 뒤에 한 얘기까지 다 들어보면 뭔 얘기였냐? 당장 대만을 무력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만이 앞으로 독립선언과 같은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본에 했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별 내용 아니죠. 했던 얘기 또 한 겁니다. 사실은. 시 주석은 작년 10월에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만과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제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또 언제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은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그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레드라인만 넘지 말아라. 레드라인은 뭡니까? 대만이 독립하겠다고 깝치거나 혹은 미국이 자꾸 대만을 하나의 독립국가, 주권국으로 인정해주면서 둘이서 뭘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자극하지 말아라. 결국 기본적인 얘기 또 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이 기사들을 잘 보면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즉 시진핑한테 앞으로 대만에 대해서 확실히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널리 세상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달라는 식으로 약간 압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공을 들여서 한 이유는요. 제가 볼 때 바로 시진핑이 진짜로 대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간을 보고 파악을 해보려고 조용한 장소로 불러서 4시간 동안이나 저 얘기 하면서 아주 그 심리를 파악하고 어떤 정보라도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에 하나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생길 때 혹은 무력 충돌의 낌새가 보이려고 할 때 뒤늦게 백악관에서 자다가 새벽에 전화 받고 깨가지고 대통령 각하 어젯밤 몇 시에 대만에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중국에 뒤늦게 그렇게 보고를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핫 라인을 개선을 해서 지금 중국 대만 해협에서 이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도발하면 우리도 참지 못하고 뭔가 행동을 취할 것이다고 미리미리 군사 채널로 서로 얘기가 오가서 그래서 뒤늦게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서로 간에 어떤 긴장이 고조되고 무슨 일이 터질 수 있다. 상대편이 군사행동을 어떻게 대응해서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계속 서로 간에 정상적인 채널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미리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들은 사실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긴장 해소를 위해서 상호 간의 노력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좋게 보면. 하지만 좀 더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여러 번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핫라인 채널에서 서로가 얘기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거는 실제 외교 관계에서는 종종 상대국이 도발을 일으켰을 때 책임 소재를 물을 좋은 근거 자료로 쓰이는 때도 있고요. 혹은 사전조약을 어기고 먼저 침공했다는 국제 비난을 몰아갈 때도 아주 좋은 구실로 삼아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이 핫라인으로 서로 군사적인 행동을 하거나 뭘 할 때는 미리 얘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둘 사이 어떤 막 긴장이 고조돼 가지고 미리 전화로 안 알려주고 뭘 발사를 해버렸어요. 혹은 뭔 일이 생겨가지고 바다에 뭐가 퐁당 빠진 것 같아서 야 니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날렸냐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저쪽에서 안 받아. 그러면은 그런 것이 이제 세상에 발표가 되죠. 야 서로 간에 뭔 일 있으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기로 해놓고 말이야.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쟤네들 뭐 날렸다. 그러면 일단 왜 이제 그런 거를 날렸는가 뭔 일이 생겼는가 앞뒤 뭐 그런 관계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신경 안 쓰고 다만 집중하게 되는 거는 뭡니까? 야 저거 미리 이런 일 있으면 서로 딱 알리자고 그 전에 약속까지 해놓고 저거 그 약속을 어기고 저놈들이 저 샜네. 일단 저놈들이 나쁜 놈이네. 딱 그래서 그 이후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호 협약 조약을 어기고 쟤네들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나갔다라는 어떤 안 좋은 프레임을 종종 이런 식으로 씌우는 거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죠. 서로 간에 어떤 이용해 먹을 때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용해 먹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이겁니다. 예. 즉 비록 시진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침공에 대해서 평소 하던 원론적인 대답만 했지만요. 이제 이런 뉴스를 딱 보면 사람들은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저런 식으로 언론의 보도자료를 흘려버리면 어떻게 인식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진핑은 자기 입으로 대만을 침공할 마음이 없다고 했다. 정상회담에서. 또한 미국과 앞으로 상호 군사 채널을 강화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대만에서 일어나게 될 무력 충돌도 미리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절해서 위험성을 없애는데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 앞으로 누군가가 대만에서 무력 충돌의 구실을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뭐 또 서로가
야, 우리가 이렇게 상호 협약했던 군사 채널로 미리 약속된 정보를 쟤네가 안 줬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미국은 중국 탓이다, 중국은 미국 탓이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동시에 대만 침공하지 않겠다고 거기서 얘기까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해놓고 또 뭔 이런 일을 벌리네? 그래서 우리는 이 침공을 그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권리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겠죠.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이용될 그런 가치는 소지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 역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대만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자기들은 그럴 경우 언제든지 무력 동원도 서슴지 않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면 또 서로가 서로를 네가 먼저 잘못했다, 아니다, 네 잘못이다 하면서 서로를 비난할 근거는 서로 충분히 이번 회담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요, 미국은 지난 1년간 아시겠지만 겉으로는 항상 대만과 중국은 하나의 나라다, 하나의 정부다, 우리도 안다, 인정한다. 그것이 대만과 중국을 대하는 외교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보는 대전제이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해왔고, 특히 지난 1년간 올해 와서는 올해 여름부터는요, 굉장히 이런 일까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 즉 무기 지원, 군사 지원을 서슴지 않고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들 하시나요? 기사 볼까요? 이것은 금년도 7월 말의 기사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4,4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휴대방공 미사일까지 포함해서. 이게 지금 두 나라를 같은 나라로 본다고 하면서 둘이 싸울 경우를 대비해서 이쪽에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이 대만을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정할 때만 가능한 의회의 군사 지원이거든요. 그걸 해주기로 한 겁니다. 중국은 뭐 펄펄 뛰었겠죠. 레드라인 넘는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년도 8월 8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이 대만하고 공식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니셔티브라 1차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나라를 하나의 주권국, 독립된 주권국으로 인정할 때만 서로가 그런 지위에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는 무역협정인데 이것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면서 전혀 다른 일들을 지금 해온 거죠. 특히 이 무역협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협정을 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군사물자를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물꼬를 튼 겁니다. 실제로 그 이후 바로 며칠 만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 하늘의 암살자라 불리는 미국의 최신 무기 중에 하나, 무인 항공기입니다. MQ-9이라는 리퍼라는 불리는 무인 항공기인데 이거 굉장히 전 세계가 모두 갖고 싶어하는 무기죠. 이거를 대만에 금년 8월 초에 보면은 8월 14일이네요. 8월 14일 뉴스인데 대만에 4대를 줬습니다. 야, 이거 겉과 속이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대만이 잠수함도 만들고 미사일도 개발하는데 미국도 많은 협력을 해주기로 했고요. 또한 이런 뉴스도 있네요. 미국은 앞으로 대만한테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상 자금이나 대출 등을 이용해서 미국산 군사 장비를 얼마든지 대만이 사들일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협약하고 서로 연결을 맺었다. 이것은 역시 같은 서로가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주권국끼리 맺는 그런 협약인데 이미 그걸 맺어갖고 앞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하는 것처럼 그것을 법적으로 다 승인, 그런 걸 하려면 그 나라가 하나의 독립국가, 주권국가가 일단 돼야만 그런 승인이 되는데 실제 그런 식으로 인정 안 한다 자기들도 대만 정부를 말을 하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금년 중반부터는 군사적으로 그런 주권국가한테 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고 그리고 실제 군사 지원, 최신의 무기까지 다 대만에다가 전부 수출하고 건네줄 수 있도록 다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지금부터입니다. 미국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내년 1월, 며칠 안 남았죠? 지금 한 2달도 안 남았네요. 내년 1월에 치르는 대만의 대통령과 같은 총통 선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그리고 차기 기축통화 패권을 누가 가져가는가는 제국의 all or nothing 싸움은 21세기인 현재에는 첨단 기술의 주도권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면에서 미국이 많은 면에서 우리가 앞선다고 알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핵융합 발전, 첨단 반도체 등에서 미국과 중국의 간격은 갈수록 좁혀질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10에서 20년도 안 걸릴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곧 조만간 따라잡고 당당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나온 기사들을 보면요. 지난 10월에 중국이 양자 컴퓨터를 또 개선판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2019년에 처음 미국의 구글에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 뒤에 바로 중국이 2위로 개발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개선판, 슈퍼컴퓨터보다도 무려 1경배 빠른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독보적이에요. 실제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제품, 그 다음에 논문, 그런 것들이 미국, 일본을 중국이 압도합니다. 지금. 예. 금방 따라잡고 오히려 나중에는 추월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요새 들어 이제 급해져 가지고 최근 들어서 아시죠? 작년부터 금년까지 일본, 네덜란드 그런 동맹들, 반도체 장비들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 동맹들이죠. 걔들 어렵게 설득해 가지고 몇 달 동안 점점 중국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칩,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인공지능 GPU까지, 그리고 이제 ASML 같은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을 안 하기로 하고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은 말처럼 쉽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무역의 특성상 얼마든지 우회로가 나올 수 있고 행정명령이 발동되기까지는 시간차가 걸려요. 몇 개월 뒤부터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틀어 막아도요. 밀수라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패시브 스킬입니다. 다 방법이 있는 거죠. 기사들 보시면 금년도에 쭉 있었던 주요 기사들인데요. 미국이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중국 기업에 결국은 전면 투자 제한,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 조치를 자꾸 만들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런 것이 발동되는 때가 언제냐? 행정명령이 석 달 뒤다, 6개월 뒤다 하면은 규제 수위를 그렇게 높이기 전에 어마어마한 물량의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같은 거 미리 AI에 쓰는 거죠. 선 주문을 해버리고 50억 달러 규모를 이미 6조 원어치의 반도체를 미리 사재기를 해놔버렸고 그리고 또한 반도체 수입을 줄인다고 미국이 하는데도 오히려 밀수, 우회로 들여오는 물량은 더 늘었다는 기사들입니다. 그렇죠?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 ASML에서 앞으로 미국이 설득해서 몇 달 뒤부터 못하게 하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규제 허점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를 이미 96% 물량 가까이 늘려갖고 막 저번 달까지 수입해놨다. 이런 사재기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사재기 해놓고 연구하면은 결국은 몇 년 뒤에는 따라잡는 거죠. 실제로 금년도에 깜짝 놀랐죠. 화웨이에서 7나노 칩 5G 폰을 자기들끼리 만든 게 드러난 거죠. 별거 아니다 뜯어보고는 놀란 것도 많았죠. 이거 봐라 하고는. 그러면서 새 감시 카메라 칩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생산했고요. 또 최신 폰의 CPU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는 거는 지금 세계에서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밖에 없는데 그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그나마 미국이 중국과 지금의 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첨단 반도체 기술력입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설계하는 능력이 있죠. 대신 그것을 생산하는 것은 대만이나 한국에 위탁을 맡기고 있죠. 이걸 팹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대부분을 지금 삼성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만의 TSMC가 90% 이상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의 TSMC 공장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그대로 접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아주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모든 첨단 기술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곧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지금의 신용화폐이자 불안화폐인 달러 기축통화의 힘도 흩어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처럼 무작정 돈을 찍어낼 수가 없게 되고 재정비치에 허덕이면서 망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축통화는 그렇게 되면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10에서 30년에 걸쳐서 천천히 건너갔듯이 다시 흩어져서 다른 주인을 찾아 떠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런 구차한 사정을 전 세계에 알리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겉으로는 다른 구실, 다른 대의 명분으로 포장이 돼 있고 언론에서도 그걸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 이런 사실들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알아야 될 거는 미국이 결국은 대만의 기술력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이렇게 많은 대만에 대해서 무리한 군사 지원, 여차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처럼 얼마든지 필요하면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군사 지원이,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에서 군사 자금 지원도 예산이 넘어가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할 준비를 이미 금년도에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기들도 이미 건너갔고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대만을 중국에 뺏기느니 차라리 폭파하려고 합니다. 이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미국이 작년부터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칩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삼성도 그러지만 특히 TSMC에서 앞으로 미래의 기술을 결정하는 최첨단 4나노, 3나노 공정 이상의 최첨단 공장을 그거를 언제든 중국이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대만에 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그런 우방 국가들 안에서 엄청난 지원금을 주고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그리 돌려놓으라 하고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해서 지금 공장 만들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뭡니까? 나중에 TSMC 대신 그런 공장에서 그런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원래 미국도 이런 게 있었죠. 80년대까지 대표적인 게 인텔이었는데, 인텔이 이런 거 가장 김밥 장사 하는데 힘들다, 우리도 저기 건물주 되고 싶다 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사업의 초점을 옮기면서 그쪽 기술이 결국은 대만하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우리가 딱 우뚝 서게 된 건데, 뒤늦게 요새 보면은 작년부터 해서 상대적인 열등생이죠. 열등생인 자국 기업 인텔 등을 뒤늦게 이제 키워가지고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삼성, TSMC 대신 자기들이 그런 최첨단 반도체를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설계를 하면 그거를 생산까지 이제는 TSMC, 삼성 눈치 안 보고 자국에서 인텔이 그런 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까지 만들어 놓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죠. 그 말은 결국 TSMC 공장이나 삼성 공장 꼬셔가지고 일본에 지어라, 한국에, 미국에 지어라, 유럽에 지어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같이 운영하면서 최첨단 자기들이 어떤 기술 노하우가 있는가 다 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빼가가지고 인텔이나 자기네 식구들한테 못생긴 애들 일타 강사 붙여서 공부시켜가지고 미국 안에서 그런 것도 다 자기들 생산할 수 있게. 왜 이러겠습니까? 언젠가는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고 그 기술력을 중국이 가져가서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까지 갖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앞으로 몇 년 안에 그 기술을 자기들 쪽으로 쭉 뽑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세금 세제 혜택 줄 테니까 우리 미국 땅에 공장 지어라, 일본 라피더스랑 연합해서 공장 지어라, 삼성한테도 좋은 얘기 아닙니다. 니네 기술 다 빼간 다음에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그간의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중국이 대만을 흡수통일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짱 황이 되겠죠. 중국 입장은 어떨까요? 중국은 대만을 어떻게 해서든 통합하고 싶어 합니다. 국제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달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TSMC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손에 넣기만 하면 중국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무력으로 당장 접수한다? 요거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리 대만이 중국 코앞이라고 해도요, 훌떡 잡아먹는다고 해도 일본, 미국, 그리고 올해는 한국까지 끌어들여서 셋이서 군사협약을 우리가 맺었죠. 미국이
다 지금 요것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도 이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바로 온다는 거고요. 대만까지. 그래서 당장 중국이 대만을 뭐 하루 만에 접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 후에 계속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연합군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상대 아니라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웬만해서는 TSMC를 무사히 놔둘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TSMC부터 안에서 폭파시킬 겁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하든 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하든 간에 모두 쑥대밭으로 만들 겁니다. 그거 그대로 넘겨주면 안 되니까요. 실제 그 뭐 금년에도 그 발표가 되었지만 실제 대만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이 자국의 공군기를 이용해서 가장 먼저 누굴 빼냅니까? 대만에서 TSMC 기술자들부터 다 빼가지고 가족까지 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여오는 그런 방법을 이미 뭐 미국 공군 장교과가 예전에 의회에서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제일 원하는 바는 강탈이 아닌 흡수입니다. 흡수. 즉 대만하고 잘 지내서 야 우리 원래 같은 한민족이잖아. 왜 미국하고 노니? 하면서 같이 흡수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남북한 생각하면 어려운 얘기 같지만 중국과 대만은 우리 남북한하고는 그런 관계가 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그저 언론에서 맨날 심어주는 편견대로 야 대만 사람들 뭐 fucking China 하면서 막 맨날 그 뭐 댓글로들 싸우고 모두가 막 중국을 정말 서로 그냥 원수같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최근 들어서 중국과 대만이 날마다 뭐 그 군사 경계선을 침범해서 군함과 전투기가 막 넘나들면서 티격태격 하니까 그래서 감정이 악화된 것일 뿐이지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에 지금은 이제 퇴임하셨지만 미국의 그 여자분 계셨죠? 펠로시 하원 의장. 미국의 넘버 3입니다. 국가 서열. 넘버 3인데 이분이 외교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미국이 말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절대 대만에 이 한나라의 넘버 3가 국빈 자격을 갖추고 방문하면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시진핑을 만나러 가든지 해야지 이 따로 이렇게 대만의 총통을 만나러 건너간다 하는 거는 외교적으로 그거는 이제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중국이 그러지 마라. 그럼 우리 정말 가만히 안 있겠다. 그 당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할머니가 강행을 했죠. 그때부터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모든 군함 전투기 다 나와서 대만을 다 포위를 하고 툭하면 거기서 막 군사훈련을 하고 하는 게 지금까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벌어진 거란 거예요. 즉 사실 최근 1, 2년의 대만 해협 긴장은 미국이 먼저 사실 도발해서 그때부터 일어난 거고 둘이 굉장히 중국과 대만이 티격태격 악감정이 생긴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자유진영 수호, 대만의 인권 존중 등이지만 실리를 따지는 외교 세계에서 실제로는 바로 대만의 첨단 반도체 기술력이 중국하고 친해지면서 서로 간에 교류가 일어나면서 흡수될까봐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목적이 제일 컸습니다. 또한 대만과 중국은 지금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맨날 죽어라 죽어라 하는 우리나라의 남북한과는 달리 이미 예전부터 서로 간에 자유로운 진출을 툭하면 뭐 친척집 가듯이 왔다 갔다 하고 경제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다 세금 내고 그쪽에서 일 다 하고 자유로운 진출을 하면서 경제 문화 교류를 오랫동안 맺어온 상태입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폭스콘 있죠? 애플의 그 하청을 받아가지고 애플의 아이폰 같은 거 만드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 폭스콘이 대만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중국 땅에 가장 많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제인이나 대만 국민이나 뭐 여러 그 계층에 중국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자유진영, 니네는 왜 공산주의야? 그건 싫어하지만 그 외의 것은 서로 간에 문화적으로, 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서로 간에 먹고 사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서로가 같은 동포라는 유대감이 있고요. 체제만 다를 뿐 서로가 공생관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최근에 1, 2년 사이 이렇게 외세들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TSMC 기술력도 조만간 중국에 흡수될까봐 이렇게 다른 대응명분을 내걸면서 간섭하면서
둘의 악감정을 많이 지금 고조시켜 놓고 맨날 군사 지원 해주고 있지만 이번에 최근에 여전히 대만의 여론조사 결과 그런 거 나온 거 보면요. 과반수가 넘는 대만인들이 왜 중국하고 이렇게 맨날 미사일 뭐 이런 걸로 싸우려고 하냐? 우리가 굳이 중국과 싸울 필요가 있냐? 중국이 우리를 침범해서 공산국가를 대만도 만들겠다. 그렇게 안 하고 옛날 홍콩 인정해 준 것처럼 서로 간에 다른 정치 체계를 가진 어떤 같은 하나의 중국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뭐 그런 것처럼 인정해주고 이쪽에서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인정해준다고 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대만을 자꾸 대만이 미국의 어떤 펌프질을 받아갖고 중국을 자꾸 건드려 갖고 이렇게 막 전투기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게 하냐. 굉장히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더 많다고 합니다. 예. 괜히 반목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서로를 인정만 해준다면 대만과 중국이 서로 돕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낫다라는 인식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계속 금년 하반기에 나왔었습니다. 현재 지금 대만의 총통, 그 여자 총통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집권당, 거기는 미국의 굉장히 우호적인 친미파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정부를 꿈꾸고 있죠. 우리도 자체적으로 주권국으로 인정을 받자. 그래서 지금처럼 미국과 그렇게 긴밀한 대만이 긴밀한 관계가 가능했고요.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한을 할 때 미국 편에서 같이 힘써준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내년 1월에 예정된 대만 총선에서 지금 불길한 조짐이 몇 달 동안 나오다가 이번에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에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집권당의 내년 대선 후보가 있는데 나머지 다른 야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1야당, 제2야당, 제3야당인데 이 야당들은 전부 친중파입니다. 괜히 미국의 펌프질에 넘어가지 말고 괜히 군사적 갈등 고조시키지 말고 중국하고 다만 뭘 끊는다? 그럼 우리 경제도 다 망가진다. 그리고 뭐 예전처럼 서로 다른 그런 체제를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독립국, 주권국만 안 될 뿐이지 국제적으로 서로 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왔고 경제개발도 서로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왜 괜히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냐. 그리고 대만의 젊은이들도 만약에 중국하고 뭔 전쟁이 터지면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자원해서 여론조사 해보면 반 이상이 싫다고 그래요.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서로 동포 간의 유대관계가 큰 거죠. 그런데 지금 내년 1월에 있을 총통 그 선거에서 2, 3, 4위의 야당 후보들은 전부 친중파 후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미파입니다. 반미파.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지금 1등 친미파 그 집권당의 후보의 지지율이 한 26%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2등, 3등 친중파의 후보들 그 지지율을 다 합치면요. 그것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단일 후보를 내면은 그때는 좀 문제가 골치 아파지겠죠. 그런데 이번에 단일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단일 후보를 낸다는 거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만 조사를 해보면 내년에 총통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후보 딱 맞붙으면 친미냐 친중이나 붙으면 지금 굉장히 높은 격차로 친중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지금 갑자기 높아진 겁니다. 이대로 가면요. 내년부터는 대만이 친중국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친중국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유럽의 뭐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 보십시오. 미국과 EU가 나토가 같이 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항해서 뭔 정책을 하자 하는데 그 슬로바키아나 그런 나라들은 그 안에서 야 미국 말 듣고 나토 말 하자는 대로 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 피해가 더 심하다. 우리가 뭐 꼭 그렇게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줘야 되냐?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적당히 중간에서 줄타기 하고 도와줄만 인도적으로 도와줄 만큼만 도와주되 우리가 무리한 어떤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말고 또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핵 끼치는 게 없으면 러시아한테 또 받아먹을 건 받아먹자. 에너지나. 그러면서 사실 그게 극우파죠. 우파죠. 자기들 나라만의 그런 거를. 그런 애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그런 식으로 가면서 미국이나 나토가 뭘 하자는 걸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대만도 지금 그렇게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중국과 대만이 서로 간에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만 TSMC의 기밀들도 중국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대만 TSMC에서 뭐 일하던 애들이 우리나라 삼성도 그러죠. 중국에서 많은 연봉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리 스카웃돼서 건너가서 우리나라 핵심 기술을 다 알려주고 있죠. 대만도 그런 일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권의 성향이 바뀌게 되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뭐 그리고 이제 즉 만약 둘 사이에 새로운 화해 모드가 진행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자 그러면서 화친이라도 다시 맺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같은 중화민족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 아래 존재하는 두 영토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알아서 잘 하겠다는데 우리끼리 합의 보고 잘 살고 있으니까 미국 같은 외세는 딴 식구는 이제 더 이상 감나라 콩나라 하지 말고 나가라.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면은 미국도 더 이상 명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패권은 완전히 이제는 모든 첨단 기술의 격차가 군사력도 지금 그러지 않아도 비둥비둥해서 함부로 지금 서로 못 덤비는데 방법이 없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만에 아주 꾸준하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해온 것처럼 친중파 많은 정치 세력을 심어왔고요. 중국에서 유학하고 그런 사람들 거기 정치권에 다 심어놨고요. 친중 언론들도 만들어 놓았고요. 서로 간에 이제 같은 민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미 많은 대만인들 사이에도 언론의 세뇌를 통해서 친중 성향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사이버 뭐 그런 거 다 장악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바로 모든 게 흡수 통일을 위한 주춧돌이었습니다. 이것을 최근 들어서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이 뒤늦게 끼어들어 가지고 반중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대만을 지금 자기 편으로 간신히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로 엊그저께 내년 대선부터는 대만에서 야당의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합의를 받고 그래서 이미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만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내년 총통은 미국보다는 중국을 따르는 그런 총통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뽑아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선거운동 하면서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도 안 남았어요. 미국은 가만히 이 꼴을 보고 넘기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미국이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에 국제적으로 어떤 이상한 사건이 터지면서 전쟁 버금가는 또 다른 긴장 상태가 발생하곤 했었습니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요. 오늘 왜 바이든이 시진핑을 그 회의장에서 여러 나라의 각 국가 수장들인데 거기서 따로 방 하나 잡아서 잠깐 만나면 됐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불러내서 둘만 얘기할 수 있는 곳에서 무려 4시간 동안 천천히 긴장을 풀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가 파악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군사적인 어떤 통화 채널을 복원하고 강화해서 조금만 서로 군사적인 행동이나 뭘 하려는 낌새가 있으면 서로 간에 만천하에 공개하는 식으로 서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유도를 했는가. 그러죠? 그리고 시진핑은 사실 예전에 했던 말 그대로 한 거지만 언론의 보도자를 흘리면서 봐라.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 했고 시진핑은 앞으로 대만에 대해서 절대 무력 침공 몇 년 동안은 안 할 거라고 확답을 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흘리는가.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이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과 대만에 좀 더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지금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2부의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 말씀 드립니다.